문 밖에는 죽은 내 딸, 지안이가 서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화장까지 마친 딸이 밤 10시에 어둠을 뚫고 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날 밤의 충격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아이의 모습은 제가 알던 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조악하게 잘라낸 듯한 머리카락, 퀭한 눈,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은 마치 지옥에서 막 기어 나온 듯 처참했습니다. 저는 딸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기쁨도 잠시, 제 머릿속은 거대한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49일 동안 끌어안고 울었던 그 유골함의 주인은 누구란 말인가? 떨리는 제 손을 붙잡은 지안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무덤 속에서 길어 올린 젖은 흙처럼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화장한 그 시신은 다른 사람이야. 그리고 날 이렇게 만든 건 내 남편 강민철이에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얼어붙었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지안이는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끔찍한 시간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완벽하고 다정한 남편인 줄 알았던 강민철은 결혼한 지 불과 2달 만에 지안의 이름으로 5억 2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물론 유일한 수익자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통제가 점차 지안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외출과 연락을 막으며 세상과 고립시켰고 그의 감시 없이는 전화 한 통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민철은 지안에게 약을 탄 물을 건넸고 정신을 잃은 딸을 외딴 시골집의 창문 없는 지하실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싸늘한 미소와 함께 속삭였다고 합니다. 지안아,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지안은 그 순간 남편의 다정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진짜 얼굴을 보았습니다. 며칠 뒤 민철이 주사기를 들고 나타나자 지안은 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손에 잡힌 녹슨 쇠붙이로 그의 다리를 찌르고 필사적으로 그곳을 탈출했지만 세상은 이미 그녀가 외딴 폐가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로 사망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유골함을 바라보는 제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내 딸을 돈 몇 푼과 바꾸려 한 그 악마에게 자비란 없을 것이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첫걸음은 모든 비극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그 병원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차가운 결심을 품고 일산 호수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장례가 치러졌던 그곳의 공기는 여전히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서늘함으로 가득 차 제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원무가 창구의 젊은 직원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을 대하듯 조심스러운 태도였지만 저는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사망 관련 서류를 재확인하고 싶다는 제 말에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박민수 과장이라는 이름. 시신의 훼손이 심각하다며 얼굴 확인조차 막고 화장을 강력히 권했던 바로 그 의사였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무심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위되는 사람이 박 과장님과 아는 사이였나 봐요. 어찌나 신경을 써주시던지. 제 미끼를 문 직원이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과장님이 직접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사업 파트너라고. 그래서 특별히 신경 써서 모든 절차를 빨리 처리해 드렸다고요. 사업 파트너, 그 단어가 제 귓가에서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단순한 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돈을 목적으로 얽힌 차가운 강철 고리였습니다. 온몸의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악의 연결고리 앞에서 평범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10년 넘게 제 휴대폰에 잠들어 있던 단 하나의 번호를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설고도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잠시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완고하셨던 아버지와의 불화로 의절하고 지낸 제 하나뿐인 동생, 김정호였습니다. 지금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기댈 곳은 피를 나눈 동생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49일 동안 벌어진 모든 일과 방금 병원에서 확인한 끔찍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동생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당장 거기로 갈게. 1시간 뒤 병원 근처 낡은 카페에 나타난 동생의 모습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제가 기억하던 어수룩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다부진 체격, 그의 온몸에서는 평범한 직장인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단단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증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부경찰서 강력 1팀 팀장 김정호. 그 이름과 직책을 본 순간 제 머릿속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제 조카의 사망 사건을 그토록 서둘러 종결 처리했던 책임자가 바로 눈앞에 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상했어. 사위라는 놈은 슬픈 기색 하나 없이 너무 침착했고 모든 절차가 비정상적으로 빨랐지.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동생의 눈이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이제 판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상처 입은 어미의 외로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괴물을 사냥하기 위한 치밀하고 무자비한 추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정호의 팀이 비밀리에 재수사에 착수하자 강민철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이 겹겹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짜 이름은 박민성이었고 10년 전 강도와 폭력 혐의로 8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전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정호가 내민 서류철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희미한 흑백 사진 속 2명의 여성. 2015년 동거녀가 의문의 추락사로 사망했고 박민성은 2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3년 뒤인 2018년 또 다른 여인과 결혼했지만 그녀는 가스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그의 통장에는 3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단순 사고사로 종결되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박민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적 연고가 없는 여성들만을 골라 접근하여 그들의 목숨을 돈으로 바꾸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지안의 장례가 치러졌던 그 폐가에서 발견된 시신은 석 달 전 실종 신고된 30살의 박은정 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녀 역시 가족 하나 없는 외로운 여성이었습니다. 이놈은 처음부터 가장 약한 고리만 노린 거야. 정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저는 부서질 듯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를 체포할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의 심판만으로는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가 쌓아 올린 위선의 성을 그의 눈앞에서 무너뜨려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야 했습니다. 저와 지안 그리고 정호는 그를 올가맬 마지막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 최근 보험금으로 BMW 7 시리즈를 현금으로 구매하고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에 투자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피 묻은 돈의 단맛에 완전히 취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탐욕이 그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었습니다. 지안이는 정호가 구해준 대포폰을 이용해 민철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가 박은정을 죽이고 시신을 바꿔치기 한 걸 안다. 내 추악한 비밀을 묻어주고 싶으면 10억을 준비해. 민철은 처음에는 코웃음을 치며 무시했지만 지안이가 그만이 알 수 있는 지하실의 세부적인 특징, 벽에 곰팡이 자국과 삐걱거리는 철문의 소리를 언급하자 그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는 즉시 돈을 주겠다며 만날 장소를 제안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버려진 창고. 그가 박은정 씨를 살해하고 유기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는 돈을 주는 척하며 자신의 비밀을 아는 협박범을 영원히 침묵시킬 속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또 다른 사냥터가 아니라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거대한 무덤이라는 것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 민철은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 전체를 빌려 자신의 새로운 사업 파트너들을 위한 성대한 디너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아내 지안을 위한 추모의 밤. 그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무대에 올라 아내를 잃은 비통한 남편을 연기하며 투자자들의 동정심을 자아냈습니다. 그의 연기는 완벽했고 장내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슬픔에 감화되어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지갑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약속된 시간이 되자 레스토랑의 모든 대형 스크린이 일제히 켜졌습니다. 어두운 화면 속에서 민철의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아나,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지하실의 축축한 공기가 느껴질 듯 생생한 음성이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습니다. 화면은 곧바로 그의 과거 범죄 기록과 끔찍하게 살해된 희생자들의 사진으로 채워졌습니다. 추락한 여성, 폭발 현장의 잔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원 미상의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박은정 씨의 웃는 얼굴,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민철이 출구로 뛰쳐나갔지만 문 앞에는 차가운 눈빛의 정호와 강력팀 형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클라이맥스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옥의 문은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박민성 살인 및 사체 유기,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 정호가 수갑을 꺼내 드는 순간 민철은 짐승처럼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어? 내 아내는 사고로 죽었어. 이건 음해야.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이 레스토랑을 울리던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창백했지만 그 누구보다 강인한 눈빛으로 민철을 꿰뚫어 보는 그녀. 바로 제 딸 지안이었습니다. 여보, 나 찾았어? 지안의 차분한 목소리에 민철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는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아내가 자신이 묻어버렸다고 확신했던 과거가 살아서 눈앞에 나타난 충격, 그리고 자신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려든 완벽한 절망감. 그의 이성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횡설수설하며 모든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은정 씨를 어떻게 유인해 파주의 폐창고에서 살해했는지, 박민수 과장에게 얼마를 주고 시신 바꿔치기를 의뢰했는지, 과거의 범행들은 어떻게 완전 범죄로 만들었는지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위선의 세계는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입을 통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그의 범죄를 도왔던 부패한 의사 박민수 과장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습니다. 재판 내내 그는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지만 법정을 나서는 그의 텅 빈 눈동자에서 저는 그의 영혼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원했던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그가 피 묻은 보험금으로 사들였던 강남의 오피스텔과 번쩍이는 외제차, 명품 시계들은 모두 압류되어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배상금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가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의 이름 앞에는 희대의 연쇄 살인마라는 끔찍한 꼬리표가 영원히 붙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지만 우리의 삶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안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남았고 저 역시 49일 동안 딸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울었던 그 밤들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복잡한 서울을 떠나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튼 마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박은정 씨를 기리기 위해 그녀의 이름으로 은정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민철에게서 회수한 재산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합쳐 범죄 피해 여성들이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쉼터를 만든 것입니다. 지안이는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며 자신의 상처를 천천히 치유해 나갔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재단 앞마당에 흐드러지게 핀 유채꽃을 바라보며 지안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그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비로소 길고 길었던 복수가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악마를 심판하고 그의 제국을 파멸시켰지만 증오의 잿더미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장 고귀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되찾았고 그 폐허 위에서 희망의 씨앗을 틔워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세상 그 어떤 꽃보다 눈부시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모두 끝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번잡함과 끔찍했던 기억을 뒤로하고 우리가 정착한 동해의 작은 마을은 완연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은정재단의 작은 쉼터 앞마당에는 지안이가 직접 심은 튤립이 저마다의 색을 뽐내며 화사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지안이는 더 이상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쉼터를 찾은 피해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텃밭을 가꾸며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때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딸의 얼굴에는 이제 과거의 그림자 대신 따스한 햇살 같은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타인을 치유하는 힘으로 승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의 작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연고 없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었고 관련 법안이 개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정재단에는 전국 각지에서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고 덕분에 우리는 더 많은 피해 여성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와 법률 지원, 심리 상담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부경찰서 강력팀장이 된 동생 정호가 찾아와 재단과 경찰서가 협력하여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작은 날갯짓이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맑은 오후 지안이와 저는 쉼터 앞 평상에 앉아 갓 딴 딸기로 만든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잔잔한 파도 소리가 평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지안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에게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말없이 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 역경을 이겨낼 용기,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말입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을 예고하는 저녁 노을이 아니라 더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희망의 빛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을 따스하게 감싸 안으며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시간, 지안이와 저는 쉼터 마당에 새로 심은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앙상했던 가지에 어느새 파릇한 새잎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죽은 듯 보였던 나무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생명을 틔워내는 모습은 마치 우리의 삶을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악의 가장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았고 그 어둠 속에서 가장 찬란한 빛은 결국 진실과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민철은 완벽한 가면 뒤에 추악한 욕망을 숨겼지만 그 거짓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더디게 걸어오지만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극과 복수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곳을 향한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면을 쓴 악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거대한 불의 앞에서 침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위해 싸우시겠습니까?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가 함께 연대할 때 세상의 어둠은 결코 빛